아, 자, 저희가 또 휴식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전에 저희가 그 우주 미세 조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우주 물리 상수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중력 같은 건데, 중력이 이렇게 우주와 끝을 잇는 그런 자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1인치만 중력이 변해도 우주가 망가지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우주 물리 상수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유지돼야 되는 상수가 한 30여 가지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중력 상수는 물론이거니와 뭐 여러 가지 상수들이 이런 게 정확히 이 값들을 유지해야만 현재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이런 물리값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 조종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보고, 이런 물리값들이 이러한 값들을 한두 개가 아니라 30개가 넘는 것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우주 미세 조종을 통한 하나님 존재를 논증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면도칼 이렇게 세워서 그 면도칼들이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청밀하게 그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한 거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요 전의 이야기였었죠. 그런데 이렇게 미세 조정 얘기를 하게 되면 무신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다중우주와 인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우주는 뭔 얘기냐 하면은 우주가 우리 우주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우주가, 무수히 많은 우주가 생겼는데 그러한 그 물리값들이 각 우주마다 다 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수많은 우주 중에 우리 우주가 그렇게 물리값들이 현재 값들처럼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 우주 하나만 있다면은 그거는 참 누가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안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수히 많은 우주라면은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우주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론으로 막 내놨어요. 한 10가지 이상이 돼요. 근데 그게 다 완전 제각각의 이론이에요. 어떤 건 거의 판타지고.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다중우주. 그러니까 막 제각각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다중우주는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막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중우주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볼 텐데, 지금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다중우주의 종류를 약간 설명할 텐데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과학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어쨌든 전혀 다른 종류들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 조정이 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부정하는 무신론 과학자들은 미세 조정의 원인을 다중우주로 설명하려 합니다. 만약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매우 많다면 우연히 우리의 우주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물리 상수가 형성되는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의 미세 조정에 대한 구원의 끈 같은 이론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우주에 미세 조정된 물리 상수들이 발견된 후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미세 조정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합리성을 강화한 유신론 진영에 대항해 힘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를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하는 다중우주이론이 나타나자 무신론자들은 그 이론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무작정 다중우주에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이미 보았지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우주물리학자이며 불가지론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우주의 미세 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놀라운 미세 조정을 발견한다면, 즉 어떤 값도 나올 수 있는 변수의 값이 1%가 커지던지 작아지던지 해서 생명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론상 자유로운 상수여서 어떤 값도 가질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가능성만 남게 된다. 자비로운 창조주이거나 다중우주이거나 이다. 현재 우주가 여러 개 있다는 다중우주 이론에는 서로 전혀 다른 10여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품 우주 또는 인플레이션 우주 이론입니다. 우주 팽창 이론의 초기에는 빅뱅 이론이라고 불렀으나 그 후 우주물리학자 알렌 구스에 의해 그 팽창 이론이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빅뱅이라는 단어를 우주 팽창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탄생이 무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물질과 반물질 또는 입자와 반입자라고 불리우는 양자역학적 존재들의 치열한 양자요동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양자적 세계에서 양자요동의 결과로 인해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물질이 반물질보다 약 10억 분의 1 정도로 극소하게 많아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양자요동이 이 극소하게 많은 물질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함으로 인해 물질적 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요동이 한 곳에서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가지면서 여기저기서 거품처럼 일어나면서 각각의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었고 이 각각의 인플레이션이 서로 다른 우주를 형성하여 다중우주를 발생시켰다는 이론입니다. 또 우리 우주 밖의 공간은 여전히 양자요동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양자요동이 계속됨으로 인해 현재도 거품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우주가 계속 탄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둘째, 누벼이은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의 모습과 비슷하거나 같은 모습을 가진 또 다른 우주가 우리 우주의 관측 범위 그 너머에 존재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누벼이은 다중우주 이론은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와 동일한 양자 상태를 가진 복제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다중우주들 모두 같은 공간상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포함하는 공간이 무한하므로 이 다중우주의 수는 무한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한의 실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힐베르트에 의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무한의 원리를 도입하면 현재의 우주를 설명할 수 없게 되므로 또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양자역학적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양자역학적 세계에서는 전자 하나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불리우는 실험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에서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적 세계인 소립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또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이라고 불리우는 사고 실험을 통해 죽음과 삶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이상한 개념이 양자역학적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의 개념이 우주에도 적용될 수 있어 우리와 중첩된 다른 우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양자역학적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넷째, 다세계 이론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적 우주의 업그레이드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자주 들어온 평행우주 이론이 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전자 한 개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것이 관측되는데
관찰자가 관찰을 하는 순간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는 중첩 현상이 사라지고 전자 하나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관찰이라는 행동이 중첩을 깨뜨리는데 다색의 해석은 중첩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다른 쪽의 상황은 그대로 관찰 불가 상태로 존재한다는 해석입니다. 다색의 해석은 이처럼 우주도 관측할 때마다 갈라져서 서로 닮아 있는 무수히 많은 다중우주가 발생하게 되며 관찰자도 갈라지므로 나의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다른 우주, 즉 평행우주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뮬레이션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의 세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더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99년 개봉한 미국의 SF 영화로 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사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는 시뮬레이터라고 불리우는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고 이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하나의 독립된 우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우주이면 다른 시뮬레이션도 각각의 우주이므로 결국 다중우주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여섯째, 랜드스케이프 다중우주 이론으로 촉근 이론 다중우주라고도 부릅니다. 촉근 이론은 모든 물질의 궁극적 실체는 작은 진동하는 끈이라는 이론이며 촉근 이론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이론이 M 이론입니다. 이 촉근 이론에서 말하는 물질의 궁극적 실체를 칼라비-야우 다양체라고 부르는데 11차원의 특성을 가진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이 칼라비-야우 다양체는 그 안의 맛과 진동 패턴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는데 약 10의 500승만큼의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끈 이론은 설명합니다. 촉근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이 칼라비-야우 다양체 하나하나가 다른 에너지로 독립적인 우주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의 500승만큼 많은 다중우주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우주는 각각 서로 다른 물리상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므로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우리 우주 같은 미세 조정된 듯한 물리상수를 갖는 우주 하나쯤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홀로그램 다중우주, 관측 가능 우주 밖의 다중우주, 브레인 다중우주 등등 전혀 다른 스타일의 다중우주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다중우주 이론을 가지고 미세 조정된 우주가 신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다중우주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평행우주하고 그 촉근 이론에서 얘기하는 10의 500승계만큼 많은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다세계 다중우주, 평행우주는 아까 관찰에 의해서 중첩된 것이 사라지고 하나만 남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는 순간 선택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한 우주가 갈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옛날에 이 예능 프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택 A, 선택 B가 있는데 A를 선택하는 거를 해서 이제 진행되는 삶을 보여주고 B를 선택했을 때 진행되는 삶을 보여줘요. 예,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재밌는 프로가. 아주 오래전에. 롱롱 타임 어고 해죠. 네. 그런데 평행우주 이론은 뭐냐 하면 A를 선택한 사람, B를 선택한 사람이 똑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도 수많은 다중우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판타지 같죠? 예. 예. 근데 이걸 엄연히 과학 이론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중우주를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평행우주를 믿어요. 그래서 SF 영화 같은데 이제 뭐 많이 적용을 하죠.
근데 요즘 TV 쇼도 그렇고 저런 스타일의 관점에서 나오는 거 되게 많이 예. 그 이야기 만들기 좋잖아요. 이야기 만들기 좋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100에, 10에 500승계의 우주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제 촉근 이론에서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세조종 얘기하면 무신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게 그거예요. 10에 500승계만큼의 우주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우주 같은 물리 상수 값을 갖는 우주가 하나는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중우주 이론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검증이 불가해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워도 그게 실제 관찰되거나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걸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중우주 이론이 막 서로 전혀 다른 이론들이 막 난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도 그게 틀렸다 맞았다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쏟아내고 싶은 이론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의 시발점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주 미세 조정권이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니까 뭘 해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무신론자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뭘 해도 들고 나와야지.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다중우주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지 않냐 이거죠. 수많은 우주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뭐 우리 같은 우주 값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다중우주가 있다는 게 아무리 이론이 많아도 검증이 안 돼요. 검증 불가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걸 과학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사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그럴듯한 과학 이론이 있었어요. 뭐 에테르라는 것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다 야 너무 그럴듯한데 그런데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 식으로 검증이 안 되면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라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것도 그 시대에는 철석같이 믿었잖아요. 근데 갈릴레오가 그게 아닌데 지구가 해를 도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사실이라는 게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는 참 그래요, 과학이. 근데 검증 안 되는 대표적인 과학 이론이 다중우주예요. 그래서 이론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론이 난무한 것들을 보면은 너무 지나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서로. 뭐, 시뮬레이션, 우리가 지금 컴퓨터 세계에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매트릭스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주장을 무신론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신론자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요구를 해요. 수많은 검증 포인트를 제시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 계신 걸 증명을 요구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다중우주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엄중한 그 요구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로 주장을 하는 거죠.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태대. 그 다음에 아무리 다중우주가 어떤 형태로도 있다고 하더라도 칼람의 논증이 뭐예요? 모든 시작한 것엔 원인이 있다. 그건 벗어나지 못해요. 다중우주라도 시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중우주라도 시작을 반드시 있다면은 그럼 결국 그 시작을 라이프니츠 논증이나 칼람의 논증으로 대입하고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추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중우주가 아니라 뭘 갖다 놓더라도. 그러면 이제 필연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런 거죠. 검증이 안 되는 이론이 과학 이론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칼 포퍼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과학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인 거와 과학이 아닌 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것을 반증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반박 가능성, 그 다음에 시연 가능성, 되풀이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면 과학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가 과학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계시다. 그거를 반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랬죠. 뭐 하려면 하나님 계시던 존재 가능 영역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 같은 거. 그래서 과학이려면 반증을 해야 되는데 다중우주는 증명이 안 되니까 반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관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반증을 못해요. 그래서 반증할 수 없는 다중우주가 과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칼퍼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람의 논증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다중우주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칼람의 논증에는 시작하는 것은 원인이 있는데 다중우주의 원인은 뭐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시 되풀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연성의 문제인데요. 이게 저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무신론자들도 그렇고 필연성과 가능성을 구분을 못해요. 필연성,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 미세 조정 확률 이 중에서 이제 그 엔트로피 법칙 같은 게 10의 10승에 123승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실제 실현 가능한 수치냐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관념상의 확률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임파시블이다. 대개 10에 한 80승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대개들 많이 봐요. 조금 더 올라가면 10에 100승이 있는데 10에 100승을 구골이라고 그래요. 구골. 구골이 그 구골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10에 100승 되면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치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10에 100승이 아니라 10에 10승에 123승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엔트로피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다중우주의 확률은 아까 그 10에 500승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에 500승계만큼 많은 우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엔트로피의 확률은 10에 500승이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거보다 높은 그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에 500승계 다중우주가 있다고 그래도 그 10에 500승계 다중우주가 10의 10승분의 123승분의 1의 엔트로피를 맞출 확률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의 10승분의 123승분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주사위를 던졌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특정 값을 내가 정해놓고 던져서 그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능성과 또 반드시 일어난다는 필연성의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 말잔치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다중우주가 존재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데다가 우리 우주와 같은 상식과 물리량을 가진 우주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신론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반드시 우리 우주는 있어야 돼. 그런 확률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성만 가지고 미세 조정된 사실을 부정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넘어가죠. 앞의 동영상에서 소개한 다중우주 이론들을 대하면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판타지 소설을 떠올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중우주 이론들을 이것저것 발표하고 있지만 다중우주 이론들을 들여다보면 과학과 판타지의 구분이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중우주 이론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난무하는 다중우주 이론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증이 안 되는 이론을 과연 과학이론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과학철학적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리처드 다위드는 끈 이론처럼 아름다운 이론은 굳이 실험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이론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과학 역사적으로 보아도 수많은 아름다운 이론들이 결국 실험과 관측으로 잘못된 이론이었음이 밝혀진 사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프톨레마이어스의 천동설, 인화성과 연소성에 관한 원리인 플로지스톤 이론, 빛의 파동 매질로 여겨졌던 에테르, 프레드 호일의 정상 상태 우주론 등 한때 과학자들을 열광시켰던 이론들이 모두 실험과 관측에 의하여 오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실험과 관찰을 통한 검증이 과학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론이 아름다워서 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스스로 과학을 망가뜨리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증이 필요 없다면 반증도 불가능하고 반증이 불가능하면 과학이 아니게 됩니다. 과학 철학자인 칼 포퍼가 염려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칼 포퍼는 반증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천명했던 것입니다. 촉근 이론 자체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촉근 이론으로부터 두 가지의 다중우주 이론이 파생되었으니 이 다중우주 이론은 더더군다나 믿기 어려운 이론입니다. 거기다가 다중우주는 그 자체로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끈 이론으로부터 나온 다중우주 이론으로 우주의 미세 조정이 신이 없이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신론 진영의 몸부림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2014년 12월호 네이처지에 물리학의 무결점성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심각한 기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고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대의 조지 앨리스 명예교수와 프랑스 파리 천체물리학연구소의 조 실크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올린 기고문으로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풍조를 매우 우려하는 기고문이었습니다. 그 기고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다중우주론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고 있는 끈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여러 다른 우주들의 물리상수가 다른 만큼 다른 물리학 법칙이 적용되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상의 추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처럼 검증 가능성마저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론에 대한 강한 자기 확신은 과학적 방법론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험에 의해 이론의 검증을 무시한 채 이론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과학 이론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한 대중과 학생들의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는 유사 과학자들에게마저 과학의 문호를 개방하게 될 것이다. 물리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서술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의 질문이 될 것이다. 이론이 틀렸다고 당신을 설득하고 그것을 포기하도록 이끌 수 있는 잠재적인 관찰 또는 실험적 증거는 무엇인가? 만일 그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며 그런 이론은 과학의 용어가 아닌 잘 정의된 철학 용어들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기고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과학 철학자인 칼 포퍼의 반증 이론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포퍼는 과학과 형이상학과 유사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반증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포퍼는 어떤 이론이 과학적이려면 반증 가능성, 반박 가능성, 시험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과학의 탈을 쓴 유사과학이든지 아니면 과학이 아닌 형이상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인 것처럼 주장하는 다중우주이론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결코 관찰되거나 증명될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것을 반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중우주 이론은 너무나 다른 여러 가지 이론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과학 이론을 기초로 하여 무한한 판타지의 상상을 덧붙여 다중우주 이론으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주장들을 보면 과학이 아닌 형이상학적 이론을 마치 과학인 것처럼 과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어차피 검증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마음껏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지나친 추론입니다. 현대 우주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빅뱅이 일어난 직후인 플랑크 시간 이후부터이며 그 이전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잘 모르는 특이점의 상태를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그것으로 다중우주까지 추론하는 것은 무리한 추론입니다. 넷째, 공정하지 못한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유신론에 대해서는 엄밀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도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의 무신론적 대응이라고 생각되는 다중우주에 대해서는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검증되지 않는 확실치 않은 다중우주이론을 그들의 구원의 줄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모순적이며 공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칼람의 논증에 덧칩니다. 다중우주이론이 우주 미세 조정에 대한 답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칼람의 논증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일 우주든 다중우주든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는 칼람의 논증에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중우주라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다중우주가 사실이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결국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신의 오묘함을 증명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우주물리학자들인 보스 구스 그리고 빌렌킨 이론에 의하면 거품 다중우주조차 시작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의 시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중우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중우주 이론을 가지고 우주의 미세 조정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항변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칼럼의 논증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학자 제랄드 클리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다중우주 이론이 옳다고 밝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아름다움, 화려함, 그리고 광대함을 이해하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필연성의 문제입니다. 에미로는 10의 500승만큼 많은 다중우주를 가정합니다. 그 많은 우주 중 우리 우주와 같은 물리 상수를 가진 우주가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곧 다양한 우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와 같은 우주가 그 중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필연성과 가능성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10의 500승만큼의 다중우주를 상정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다중우주가 존재하는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다중우주가 존재하더라도 우리 우주와 같은 상수값과 물리량을 가진 우주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검증 불가한 가능성 위에 다시 확인 안 된 가능성으로 말하는 가능성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일곱 번째, 엔트로피의 문제입니다. 우주의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에 강좌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가지고 있는 빅뱅 초기의 우주의 엔트로피는 매우 낮았는데 로저 펠로스의 계산에 의하면 우주 초기의 낮은 엔트로피의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우주의 물리 상수가 어찌어찌하여 어떤 다중우주와 우연히 맞아떨어진다고 해도 우주 초기 엔트로피라는 거대한 확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에미론에 의한 다중우주가 10의 500승만큼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수는 우주 초기에 낮은 엔트로피가 생길 확률인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에 비하면 3발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즉 10의 500승계의 우주 중에 우연히 한 우주가 우리 우주와 같은 물리상수와 물리량을 갖기 이전에 먼저
우리 우주가 가졌던 초기 엔트로피를 가질 확률을 먼저 뚫어야 비로소 우리 우주와 비교할 자격이 생기는 우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다중우주이론의 문제점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볼츠만의 뇌라는 게 있어요. 우주가 지금 다중우주 얘기하면 우리만큼 큰 우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빅뱅 같이 이렇게 거품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만큼 큰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작은 우주가 만들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우주만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중우주라면. 그 볼츠만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뇌만한 우주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우주보다. 그러면 만약에 그 우리 뇌와 똑같은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냥 하나의 뇌의 우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가 지금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게 보이는 것처럼 아까 그 매트릭스와 비슷한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펜 로저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리 태양계만한 우주가 생길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이 사람 계산을 참 좋아하는데, 예, 우리 태양계만한 우주가 생길 확률은 10의 10승의 6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우주가 지금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아까 엔트로피 법칙을 봤을 때 10의 10승의 113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만큼 크지 않을 우주가 생길 확률이 훨씬 많다면 다중우주가 생겼어도 우리 우주는 아주 특이하게 큰 우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다중우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만큼 큰 우주를 상정해 놓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 우리만큼 큰 우주가 생길 확률이 별로 없다면은 우리 미세 조정된 우주를 다른 우주가 가질 수 있다는 확률 자체도 사실은 거부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또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틈새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말인데 뭔가 옛날에 이해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무조건 갖다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되면서 보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학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틈들이 많은데 그 틈을 전부 하나님으로 메꾸고 있었는데 그게 과학이 하나씩 그 틈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들이대는 게 틈새의 신이고 그 틈새는 과학으로 메꿔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뭔가 불확실한 거를 무조건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함부로 주장하는 거는 요새는 좀 조심스럽죠. 그렇지 않은 게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틈새의 신 문제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이제 요새는 많이 조심을 하죠. 그런데 거꾸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틈새의 신이라고 막 공격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설명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 갖다 댄다는 거죠. 그런데 다중우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다중우주를 검증 안 되는 다중우주를 막 갖다 대는데 다중우주는 관찰도 검증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세 조정 문제가 설명 안 되니까 마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틈새의 신처럼 자기네들이 틈새의 신처럼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독교에 대해서 틈새의 신을 비난할 사실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지 않냐? 증명 안 되는 다중우주로 하나님이 미세 조정했다는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 부정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닐 맨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다중우주를 가지고 이렇게 막 들이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런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미세 조정으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발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관련된 동영상을 또 잠깐 정리로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볼츠만의 뇌 이야기입니다. 볼츠만의 뇌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루드비히 볼츠만이 제안한 우주 형성에 대한 사고 실험을 말합니다. 볼츠만의 두뇌 이론은 양자요동에 의해 우주가 발생하는 데 있어 우리와 같은 실제 우주가 만들어질 확률보다는 뇌만큼의 작은 우주가 생겨날 수 있을 확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보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단지 이렇게 생겨난 하나의 두뇌일 수도 있다는 사고실험적 이론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내가 생생한 꿈을 꾸는 것처럼 우주에 떠있는 양자요동에 의해 만들어진 뇌가 만들어내는 허상이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츠만의 뇌 이론은 엔트로피 문제 때문에 나타난 이론입니다. 우리 우주의 초기 엔트로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아야 하는데 그래야만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 같은 우주가 형성될 수 있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엔트로피가 존재할 확률은 너무도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우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우주와 같이 극도로 낮은 초기 엔트로피를 가진 우주보다는 엔트로피가 더 높은 우주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크고 우리 우주의 초기 엔트로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낮은 엔트로피로 어떤 우주가 생성된다면 그 규모가 작아도 하나의 우주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태양계만한 우주가 입자의 무작위적인 충돌에 의해 생겨날 확률이 현재 우리 우주가 생겨날 확률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우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처럼 훨씬 높다면 인간의 뇌만한 더 작은 우주가 나타날 확률이나 또는 인간의 뇌의 구조를 똑같이 가진 우주가 나타날 확률이 현재 우리 우주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우주물리학자인 로저 펠로스의 계산에 의하면 엔트로피로 계산할 때 태양계만한 우주가 생겨날 확률은 10의 10승의 60승분의 1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가 될 확률은 엔트로피로 계산할 때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계보다 훨씬 작은 우리 뇌만한 우주 그리고 우리 뇌와 똑같은 구조의 우주가 생길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 뇌와 같은 구조의 작은 우주를 볼츠만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주와 같은 큰 우주가 여러 개 발생하는 다중우주보다는 볼츠만의 뇌와 같은 작은 우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볼츠만의 뇌이론에 의한 다중우주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신은 오직 환상을 보는 두뇌로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며 우리가 몸, 지구 그리고 세상에서 지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환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볼츠만의 뇌라는 생각이 드나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볼츠만의 뇌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우주가 생겨날 확률보다 훨씬 높은 확률인데도 말입니다. 볼츠만의 뇌는 볼츠만 자신도 실제함을 믿지 않는 사고실험일 뿐입니다. 볼츠만의 뇌이론은 이론적으로 크게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지만 인간이 믿지 않는 것처럼 결국 볼츠만의 뇌보다 발생 가능성이 훨씬 낮은 다중우주이론도 과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틈새의 하나님과 같은 다중우주 이론이라는 문제입니다. 과학이 덜 발달되었던 과거에는 인간들이 해석하기 어렵고 놀라운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신의 활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해석을 했고 그것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과학적으로 자연적인 것임이 설명되고 외견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기독교가 주장했던 그러한 하나님 존재의 증거가 하나씩 사라지자 이것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무신론자들이 틈새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설명이 안 되는 뭔가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과학에 의해 그런 것들이 자연현상임이 지금까지 밝혀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쉽게 설명 안 되는 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과학으로 설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하나님은 틈새에 끼어 있다가 없어질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롱받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무조건 신이 했다라는 표현으로 쉽게 넘어가려는 기독교인들의 무지함과 안일함 그리고 지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세 조정에 대한 무신론자들의 다중우주라는 대안도 이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다중우주는 결코 관찰될 수 없는 대상으로 증명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중우주는 관찰되지 않는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검증할 수 없는 다중우주 이론으로 이 미세조정 문제를 쉽게 넘어가려는 지적 게으름은 그들이 말하는 틈새의 하나님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검증할 수 없는 신의 존재 같은 문제를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반증할 수 없는 문제므로 형이상학이지 과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중우주도 칼 포퍼의 반증 이론에 의하면 검증할 수도 반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결국 다중우주 이론은 과학이 아니고 철학적 담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며 무신론자인 폴 슈타인하르트는 다중우주론을 괴상하고 부자연스럽고 실험 가능성도 없는 결국에는 과학과 사회에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우주의 물리학이 다중우주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것이 우주와 물리학을 가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과학기자로서 다중우주에 관한 과학계의 논쟁을 오랫동안 취재한 데이비스 프레이저는 다중우주는 미세조정 논쟁에서 무신론자들의 암묵적인 패배의 시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닐 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중우주에서 궁지에 몰린 무신론자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본다. 다음 강좌에서는 우주의 미세조정 문제를 회피하려는 무신론자들의 또 하나의 대응 방법인 인류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 조정 문제만 나오면 뻑하고 들고 나오는 다중우주의론은 사실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인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강한 인류 원리라는 게 있고 약한 인류 원리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 약한 인류 원리죠. 강한 인류 원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는 원리인데 그 반대가 약한 인류 원리예요. 문제되는 게 이제 약한 인류 원리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세 조정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는 작전인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우리 우주의 물리상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뿐이지 않느냐. 그걸 굳이 뭘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냐 하는 뭐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존재할 뿐이고 우주의 상수들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다. 그걸 뭐 굳이 미세 조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유추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주장이 인류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건 회피죠. 논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합리성의 문제라는 거죠.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가 생겨 있는데 우리가 그냥 존재한다는 것으로 그건 그렇게 돼 있는 것뿐이야 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유추를 하는 욕망이 있어요. 뭔가 설명이 안 되면 잘 견디질 못하는 그런 특성이 인간들한테 있어요. 뭔가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인류 원리라는 거는 그걸 굳이 설명하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니까 그뿐이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 그냥 무시하자는 것이 인류 원리인데 그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회피작전이에요, 회피작전.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착각이 뭐냐 하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필연성과 가능성의 문제인데 확률이 높든지 말든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고를 안 해요. 확률에서 뭔가 아무리 분모가 크고 분자가 하나라도 확률로 얘기가 된다면 무조건 존재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률이 성립하면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필연성과 가능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경험 확률 감각이 있는데 일어날 수 있어. 그건 충분히 뭐 주사위를 던지면은 1에서 6 중에 한 숫자는 나오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경험 확률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미세 조정 확률을 적용시키려고 그러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확률이라고 다 같은 확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비겁한 논점 회피가 인류 원리 그거죠. 인류 원리적 그냥 논점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존 제퍼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류 원리라고 주장하는 거는 논점 회피다. 그 인류 원리를 얘기하는 거는 논점 회피인데 그건 뭐냐면 지적 생명체를 허용하는 우주만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우주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성까지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주가 미세 조정돼 있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단지 논점의 전개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동영상 2개가 있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다 끝날 것 같네요.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를 회피하려는 무신론자들은 또 하나의 대응 방법으로 인류 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이 신존재의 중요한 단서로 등장하자 무신론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그에 대응하는 무신론적 논리를 펼쳐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대응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중우주이론이고 또 하나는 인류 원리입니다. 인류 원리는 사실 다중우주이론과 배경적으로 연결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인류 원리는 우주의 미세 조정의 원인을 무신론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필요성을 부인하는 회피 방법의 하나입니다. 인류 원리라는 개념은 호주의 물리학자인 브랜던 카터에 의해 1973년에 제시되었습니다. 인류 원리에는 강한 인류 원리와 약한 인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약한 인류 원리입니다. 강한 인류 원리는 우주는 반드시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조건을 갖추도록 강제되어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즉, 우주의 모든 법칙들이 우리 생명체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는 처음 생겨났을 순간부터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인류 원리는 그 개념의 끝에는 우주의 지적 설계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창조론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강한 인류 원리를 비판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미세조정 부인 이론으로 거론되는 인류 원리는 바로 약한 인류 원리 개념입니다. 약한 인류 원리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물리 상수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하게 세밀히 조정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수들이 현재와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 상수들이 현재와 같이 조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우주의 미세 조정이니 뭐니 거론할 이유도 없게 된다.
우리가 미세 조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주의 상수들은 현재와 같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므로 우리의 존재가 조정된 것 같은 상수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주 또한 미세 조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주가 신에 의해 조정된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다중우주의 하나가 우리 우주가 되어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인지, 우주의 미세 조정으로부터는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으며 단지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다. 즉, 우주의 미세 조정된 관측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유추하거나 다중우주로부터 온 것을 유추하거나 동일한 무게가 있다는 것이다. 인류 원리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굳이 상수들의 미세 조정을 거론할 필요가 심각하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할 뿐이고 우주의 상수들은 그저 그런 모습일 뿐이니 규명할 길이 없는 그것을 꼭 원인 규명이니 하며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우리와 미세 조정된 것 같은 상수들이 존재함을 그냥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주의 미세 조정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우리의 존재가 미세 조정의 원인인 것처럼 확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즉,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므로 우주에 미세 조정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없다면 미세 조정이고 뭐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을 허용하는 우주만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우주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성까지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논점이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 원리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명되지 않는 다중우주를 그 주장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원리에는 미세 조정된 우주라고 하더라도 우주를 설계하고 만든 신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나 또는 다중우주 중에 한 우주가 우리 우주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 원리에는 우주의 미세 조정과 관련하여 우주를 설계하고 만든 신이 존재한다는 유추나 또는 다중우주 중에 한 우주가 우리 우주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이 동등하다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 조정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철학적 유추에 의해 수립된 것이고, 다중우주는 증명될 수 없는 과학이론으로부터 수립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중우주 이론들은 결코 증명되거나 관측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과학으로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어떤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비과학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만능주의자가 대부분인 무신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중우주라는 과학과 어울리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신의 개념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조정된 우주로부터 신의 개념을 이끌어내는 철학적 사유와 같은 방식의 철학적 사유로 맞선다면 오히려 효과가 있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비과학적인 다중우주이론으로 신 개념을 부정하려는 것은 오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류 원리는 미세 조정 문제의 배경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류 원리로 미세 조정자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미세 조정이라는 한 가지 단독 주제만을 떼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차단한 밀폐된 방에 들어가서 단지 미세 조정된 우주라는 것만 바라보며 신의 존재나 다중우주나 어떤 것도 유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무런 다른 논증이나 유추가 없이 단지 오직 우주의 엄밀한 물리 상수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상수들의 우주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만이 담론으로 거론된다면 인류 원리의 주장이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멀리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여러 가지 철학적 신존 재논증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 문제로부터 신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미세 조정으로 신의 존재를 유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세 조정자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러한 배경을 간과하고
따로 떼어 미세 조정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인간 이성의 합리성 면에서 보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미세 조정된 우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미세 조정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다중우주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류 원리의 주장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미세 조정된 우주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증거와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추라는 방법 자체가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즉,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가림으로써 그 가치의 중함과 가벼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세 조정 문제도 합리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의 이성을 뒤흔드는 우주의 미세 조정 값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 유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인류 원리는 알 수 없으니 그뿐이라는 입장이고 반대 입장은 미세 조정된 우주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알 수 없으니 그냥 무시하자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철학적 논증과 같이 생각하여 미세 조정 원인으로서의 신의 존재를 유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어서 계속 인류 원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동영상인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동어 반복의 논리 오류입니다. 인류 원리자들의 주장은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므로 우주의 미세 조정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우리의 존재가 미세 조정의 원인인 것처럼 확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인류 원리의 주장을 따르면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므로 우주에 미세 조정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없다면 미세 조정이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논리가 됩니다. 왜 우리 우주는 인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야 질문하는 당신이 인간이니까라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우주 미세 조정의 원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인간이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기 딱 좋은 우주의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다시 고치면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기 딱 좋은 우주의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논리 오류 중의 하나인 동어 반복의 오류입니다. 즉, 인류 원리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주의 창조자가 인간이 되는 논리 오류입니다.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기 딱 좋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들의 지나친 해석은 스스로 또 다른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다시 문장을 정리해보면 지적 생명체인 인간이 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적 생명체가 우주에 출현하기 딱 좋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즉,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미세 조정 문제는 확률적인 문제이지 신이 개입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류 원리자들의 주장의 문제입니다. 다중우주로부터 미세 조정된 우주가 나올 수 있다는 인류 원리자들은 확률의 문제로 대답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확률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는 무시합니다. 단지 확률이 성립된다면 무조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이 자주 드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오직 한 번만 실행할 수 있는 총살형이 있다고 할 때 6명의 사격수가 10m 앞에서 사형수를 향하여 사격을 합니다. 총 한 자루가 고장날 확률은 0.1%, 즉 1000자루당 하나가 고장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6자루가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0.00001%입니다. 그런데 이 6자루의 총이 모두 고장나서 사형수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외칩니다.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기적을 내린 거야. 그러자 사형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닌 우연이야.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해 왔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1명 정도는 총이 고장나서 살아날 확률이 있었거든. 네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에게 기적이 되는 것일 뿐이라고. 그러니 기적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 또 다른 예시는 사격수의 총이 모두 고장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사되었을 때입니다. 모든 총이 이상 없이 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수가 살아나서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기적을 내린 거야. 라고 외쳤을 때 사형 집행관이 또 말합니다. 조준에 실패한 사격수가 늘 있기 마련이지. 6명의 사격수가 조준에 모두 실패할 확률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특이하게 모두 조준에 실패했지만 그건 여러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해 온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럴만 한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야. 네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에게 기적이 되는 것일 뿐이라고. 그러니 기적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 이런 식의 설명이 인류 원리의 설명입니다. 사형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적이 된 것이지 죽었다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0이 아니라면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격수들이 6명이 아닌 60명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600명, 6,000명, 6만 명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집행관이 이런 설명으로 사형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는 6만 명이 한 사형수를 사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10의 10승의 123승의 사격수가 사형수 1명에게 사격을 한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수가 살아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설명한다면 아무도 그 집행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형수가 살아난 것이지 그 사형수가 그저 우연히 살아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률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현재 약 80억 명에 달합니다. 만약 80억 명 중에 한 사람을 뽑는 복권이 있다면 내가 당첨될 수 있을까요?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80억 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80억 분의 1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물리상수들의 미세조정 확률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80억 분의 1 수준이 아닙니다.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의 우주 초기 엔트로피 확률과 80억 분의 1의 확률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확률의 가능성 차이가 있습니다. 확률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통계적 확률이 있고 관념상으로만 가질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이 있습니다. 인류 원리자들의 오류는 수학적 확률을 통계적 확률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확률의 감각으로 우주의 미세조정 확률에 대입하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불과 6명의 사형수 비율을 가지고 우주 미세조정을 비유하려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원리는 그런 확률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우기는 것이고 단지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7번째, 비겁한 논점 회피 문제입니다. 물리학과 신학을 모두 전공하고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40년 동안 조직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쳐온 존 제퍼슨 데이비스는 인류 원리가 논점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원리적 형태의 반응은 우주가 처음부터 세밀히 조정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점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 인류 원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격상 논점을 교묘히 회피하는 것이라는 것이 철학자 윌리엄 크레이그와 다른 철학자들이 제공하는 총사령 집행대라는 유추에 의해 예증되어 왔다. 모두가 목표물을 놓치지 않았다면 나는 살아남아 이렇게 질문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진짜 질문은 어째서 모든 저격수들이 실제로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5분 뚝딱 철학이라는 유명 유튜버가 소개한 비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만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계속 이사와서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순의 집이 1등 로또에 당첨되어 엄청난 돈을 지급받고 이 로또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철수는 로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돼지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로또를 예측하는 수학을 사용한 것인지 등등이 궁금해서 철수는 로또 마을로 이사간 후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신 거지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로또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 그건 철수가 기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원리자들은 마치 이 로또 마을 사람들처럼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점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1등에 당첨된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로또 마을 사람들의 대답은 논점 회피일 뿐인 것입니다. 지적 생명체를 허용하는 우주만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우주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성까지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는 인류 원리가 주장하는 논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우주 미세 조정 문제에 더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지구 조정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철학적인 얘기라서 오늘 좀 지루하죠. 이해도 쉽지 않고. 그러나 어쨌든 우주 미세 조정 문제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얘기하면 득달같이 들고 나오는 게 다중우주하고 인류 원리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셔도 나중에 혹시 그런 공격을 받으시게 되면 대답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번 이제 그때 자세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이해되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인류 원리라는 게.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주 미세 조종의 문제라는 거는 이 로빈 컬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설계 논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계 논증을 얘기한 건데 우주의 물리 상수들은 생명 존재가 가능하도록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 이게 이제 우주 미세 조정이죠.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 미세 조정,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는 우주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 설명에는 세 가지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하나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필연성. 이건 반드시 우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또 하나는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것이다. 이 세 가지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것처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까 그 필연성과 가능성의 확률을 구분을 했을 때는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이라는 거죠. 너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 우주가 그렇게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근데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 근거도 없고 실험적 근거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성의 주장도 불가능해요. 오직 남는 건 뭐냐면 설계라는 거예요. 우주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또 목적성을 갖도록 그렇게 갖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 존재하는 거에 대해 내재적 필연성에 대한 얘기했는데 이 필연의 문제에서는 우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내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필연성의 문제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설계다. 그러면 결국 우주 미세 조종이 가르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돼서 우주의 미세조정 문제를 좀 더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이 천지를 디자인하고 창조하셨다는 결국에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것들을 다 보존하시며 하늘의 군상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구약의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가 벌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이 구절이 현대 과학으로 미세 조정 문제까지 왔을 때 확인되고 또 확인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어설프고 증명 안 되는 다중우주로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큰 가치가 없는 이야기고 또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논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류 원리를 끌어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건 사실은 논점 회피일 뿐이지 무가치한 얘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해 잘 안 되셔도 어쨌든 무신론자들이 그 우주 미세조정 문제만 나오면 뻑하면 들고 나오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스킵할까 그러다가 좀 복잡한 얘기여서 넘어갈까 그러다가 우주 미세조정 문제만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일단은 언급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스킵하려다가 오늘 부득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잘 얘기 안 하고 싶은데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쉬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슨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나왔던 내용하고 전혀 그게 내용이 아니라 네네, 그렇죠. 연결되는 문제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